안녕하십니까, 양주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TV 코드큐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주회 소개와 함께 양주회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첫 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안보 상황을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력 관계에 있는 북한,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의 상황을 진단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제정치학사로서 강연과 방송 등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충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워낙 알려주신 분이라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박사님 정말 바쁘실 텐데요. 네. 오늘 저희 양주TV 코드큐에 출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여기 뭐 우리 양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그 평생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역하신 분들의 모임이 양주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전역 후에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려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그 진실 그리고 올바른 정책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그런 관점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매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북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12월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신년사에서 남한을 전쟁 대상 그리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특수관계로 여겼던 민족 공동체 개념을 사실상 부정했을 뿐 아니라 작년 12월에는 그와 관련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북한이 최근에 그 입장을 많이 바꿨습니다. 왜 겉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을 남한이라고 남조선이라고 쭉 부르다가 대한민국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통일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통일이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북한이 모든 이 간판이라든가 그리고 북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여기서 그 통일이라고 하는 모든 글자를 다 지우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글자를 다 지우고 심지어는 평양에 있는 역 중에 통일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그 통일자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상징하는 삼천리 금수관사 때 삼천리, 또는 8천만 동부할 때 8천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그리고 작년에는 놀랍게도 북한은 항상 그 공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휴전선 부근에 북한은 지뢰를 깔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뢰를 깔고 왜 우리는 공격하지 않고 방어용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이 휴전선 전체에 거쳐서 지뢰를 깔기도 하고 이런 일마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북한이 체제 단속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방군이 북한 주위에 넘어갈 때도 못 쓰게 하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그 경제사정이라든가 정치 사정을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이 내무력이 다 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은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의 6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30분의 1이고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할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놀라운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최근에 물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전대가 그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서 점령하겠다는 얘기일 경우에 그 본 뜻은 그대로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최대 민주상 최대의 천대를 위해서 이런 꼼수 비슷한 그런 술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민족이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혈연, 언어, 그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이런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80년 된 지금에서는 네. 언어도 바뀌었고 혈연은 뭐 그대로 있겠지만 문화, 역사성 이런 거가 거의 다른 나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80년 만에 저들이 이거를 바꾼 것은 저들 안에 정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체제 안정 그러니까 내부용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우리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만 같다고 민족은 아닙니다. 원래 민족주의라는 것이 그 서양의 근대 개념인데 김정은이는 김일성 독촉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북한의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이라든가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민족으로 치지도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현실적인 힘을 알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력상 지금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고 그 외 모든 무기 체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일단 자신의 존재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 남한과 대한민국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 체제는 뭐 그 열등한 체제이기 때문에 당장 그 체제 위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것을 막겠다는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또 두려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건지 그리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여건과 상황 하에서 그 일이 일어날지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이런 주제를 공부해가지고 책으로 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10년 정도 됐는데 북한의 군사요법, 군사전략이라는 그 내용의 책이었는데 북한이 만약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어떤 공격을 할까? 저는 그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우위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간접 침투, 인터뷰, 대한민국 사회를 북한식으로 주먹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북한이 뭐 간첩이라든가 또는 총대를 야간에 무슨 드론 같은 거로 침투를 시킨 다음에 뭐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 한 300명 정도가 새벽에 나와서 뭐 그냥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남유선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북한이 한 30명 정도 그 게릴라를 보냈을 때 한 달 정도 걸렸고 그들이 다 소통하는데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1개 군단 정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좀 의문된다할지 몰라도 핵을 자네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건지 하는 것도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그 무기 자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사용하겠다고 협박을 함으로써 다른 정치적인 효과를 얻는 무기입니다. 그거를 한국에 대해서는 안 쓰고 미국까지 가는 걸 지금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이것도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어느 날 북한이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도와줄 거 아니냐.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말로는 안 되니까 전쟁을 할 건데 제발 도와주지 말라. 그런데 미국까지 가는 핵이 있는 날 미국한테 어떻게 협박을 할 거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건데 제발 개입하지 마시오 미국. 만약 개입하면은 우리가 지겠지만 우리는 미국의 도시 하나를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개입하지 마라. 그때 미국이 정말 그 미국에 있는 대도시 하나가 북한의 핵에 노출이 된다면 참 개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은 그러겠죠. 하도 미국은 너 안 도와줘. 나랑 전쟁하면은 재래신국에는 너가 더 눈치만은 나는 핵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뭐 하라고. 이 나라의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포기하라고. 바로 그런 내용이 북한에게 있는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무엇보다도 직접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내부적으로 시진핑의 실각설인이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시는 중국 내부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력으로 세계 2위까지 컸는데 지금 이제 그 크는 것이 막하려고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제대로 정말 그 앞으로 승명을 하려면 중국 경제와 정치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유와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둔화가 됐고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고 자유화를 시키게 되면은 또 국민들이 자유가 되면 중국이라는 큰 덩어리가 유지가 안 됩니다. 자유화를 시켜야지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공산당은 자유화를 시키면 몰락하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아주 엉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막 데모들이 막 일어나는데 시진핑 물러가는 데를 직접 합니다. 독재국가 1인 독재 체제에서 그와 같은 구호가 나온다는 것은 시도가 되는 소리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중국은 완전한 독재 국가지. 네. 시진핑 1인 독재주의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실감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게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겉으로는 하나의 나라처럼 돼 있었는데 제가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이화여대에서 국제 정치를 가르치면서 내 반에 항상 중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했어요. 중국 여학생들이. 한국말 무난히 잘하는 중국 여학생이 그 중간 시험 답안지에다가 맨 뒤에다가 저희가 채점을 하다 봤는데 교수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자기가 중국 학생인데 나한테 중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다니 그 이상하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걔말고 내가 몰랐습니다. 자기는 어른이 될 때까지 상하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고 지방색이 강하다는 거. 근데 중국과 관련한 실내 화두는 중국의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이 대만을 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바로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 과연 그런 모험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경비정을 쫓아가던 중국 배가 둘이 부딪혀가지고 경찰 중국 태양경제성 배 앞머리가 다 깨져버리는 그걸 보고 미국이 필리핀한테도 영어로 아웃 모르고 필리핀한테도 모욕을 당한 거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바다에 나가고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도 참전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본 항공모함에 영국의 비행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국도 와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이 내부적으로 결속이 잘 돼 있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군부하고 시진핑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은 시진핑이 군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뜻이 됐던데 그런데 이런 대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미국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최고보루라는 데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견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의 축을 흔들고 러시아의 기운을 듯한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대세운동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서 소리 질렀는데 그 대세운동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5% 쓰겠다. 국방비 쓰는 5%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을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는다고 해서 1,000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1,000조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1,000조국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1,000조국, 유럽이라는 1,000조국은 러시아만 상대하기에는 너무 세져버렸습니다. 그 힘이 중국까지도 상대하는 거가 되는데요. 물론 트럼프가 이제 유럽 대통령들한테 이제 막 주먹하듯이 얘기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유럽 대통령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한테만 그랬습니다. 왜 영국 프랑스한테 그랬을까? 그건 나중에 가서 잘 보세요. 영국 프랑스는 지금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예, 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너가 지금 이슬람이야, 소금을명이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푸틴이 더 소비적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정권을 미국이 바꾸기를 강곡하게 기대하고 또 그에 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의 그 우파 그리고 프랑스의 우파가 지금 막 쭉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정권은 좌파 친이슬람입니다. 지금 그 트럼프의 대전략은 러시아를 유럽이 담당하고 나는 중국에 몰입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를 강하냐 약하냐를 써가는 것을 신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경제력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겹쳤을 때 러시아는 치안됩니다. 글쎄요. 그리고 중국은 2023년에 6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갖고 지금은 64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을 앞설 거야.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1기 때는 물론이고 1기 때는 뭐 북한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의 일관되게 좀 우호적인 태도라고 할까? 네,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와 관련해서 동아시아 지역 정권과 그 한미의 국중로 구도에 어떤 균열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일본은 보도에 트럼프식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하려면 우리 그 회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고도의 트럼프의 외교 전략으로 봐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되게 매일 그 자기는 푸틴 좋아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시진핑 좋아한다고 그러고 자기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푸틴 트럼프 이기 때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에게 가장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세 사람입니다. 말로는 나 친해, 나 그냥 단지네. 그러면서 결국은 보면 진짜 그 골탕을 먹은 사람이 세 사람인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매일 나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무려 60시간이나 달려갔는데 회의를 하려고 근데 회의하다가 수틀린다고 그냥 나가버려서 집 비행기 타고 가버렸다. 그러면 김정은이랑 친한 사람이냐 그게. 그리고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좋아하겠냐. 한번 내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한번 대면보라고. 이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협상의 교수를 보면은 내가 나의 의도를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가 협상의 제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미국 관련해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정책이니 뭐 투자 유치니 해서 뭔가 그 소위 우방비라고 하는 나라들하고도 전부 다 관계가 안 좋아지고 캐나다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반발하고 그런 걸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 우방국한테 다 따돌림 받고 그 사람들이 신발 꺾을 수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은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못 살게 구는 우방이 캐나다, 멕시코, 지금 인도. 근데 걔네들은 전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앞에 미국 군함들 가가지고 어제 그 마약 식구가 고속통을 그대로 쫙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무지하게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한 방에 맞고 호목에 백악관에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명령해서 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를 못 살려주지?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중국의 본거지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이게 이제 취임을 한 얘기하는 모든 정책은 그 대학의 주목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에서는 우리를 완전한 적대 국가시하고 통일 논의 자체를 봉쇄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전략적, 정책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북한 정부,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통일 정책이 또 사실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북한의 내구력이 지금 떨어졌다고 봅니다. 뭐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북한에다가 트럼프 월드도 짓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 트럼프가 2018년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한테 간접적으로 해준 얘기입니다. 네. 그 핵다 그만하고 싱가포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어. 그럼 개방하는 소리거든요. 그럼 개방하고 미국하고 거래 두고 그러니까 평양에 미국 대사관도 들어가고 그 트럼프가 그냥 농담으로 원산같이 아름다운 곳에 트럼프 호텔 하나 짓고 한번 이거 상상해 보세요. 미국 대사관이 있는 평양, 트럼프 호텔이 있는 원산, 그 북한은 지금의 북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게 통일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뭐 북한을 보면은 이제 김일성 3대 세습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습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고 만약에 북한의 세습이 끊어진다면 그러면은 북한이 변화될 가능성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도 아까 우리가 중국 얘기할 때 마찬가지지만 김정은의 정권의 안정화, 김정은 권력의 영구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꽉 잡고 핵폭탄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북한 국민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국민을 살리려면 문 열고 외국 정보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바로 김정은이 그런 내가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려면 정권이 잘 되고 정권이 안정화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좋고 국민들한테 좋은 것이 정권한테는 좋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나 지금 김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저 나라들이 체제를 바꿀 것이냐 그런데 결국은 그 체제가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근데 지금 북한이 그 개방을 하면은 북한 국민이 살 수 있는데 그 정권이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구촌 전체가 한도 군대의 없는 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급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흰장을 늦출 수 없는 위독 돌발 변수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전국 국민의 혼연일체가 돼서 지혜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감과